그 다음에 그 171페이지 윗부분도 채무자로부터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사용 임대 이런 것들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유치권의 행사 방법을 승낙받은 것에 불과하지 이걸 채무 승인이 있었다라고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채무 승인이 이제 채무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데 그런 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 2007년 사례. 공사대금이 요거는 지금 뭐 유치권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해달라라는 그런 소송인데 이 법원이 심리를 해볼 때 이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2002년 12월 31일 요때 완성이 된다.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완성된다. 그래서 이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2000년 2월부터 2001년도까지 이 점유한 부분은 적법하다. 그러니까 시효 소멸하기 전에 유치권자로서의 점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런 논리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대구고등법원 2006년 사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 2007년 사례는 아까 말씀드린 혼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반 부분에 보시면 피고 이모 도는 그 주장에 따라 유치권을 취득한 이후인 2001년 12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령 피고 이모에게 그 주장과 같은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민법 191조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으로 혼동으로 소멸했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174페이지 보시면 자, 유치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신고된 부동산을 우리가 경매 취득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종의 좀 당부 말씀인데 이게 보면 참 유치권을 대하는 시각들이 참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참 겁을 내시고 이게 재판했다 하면 뭐 오래 걸리고 참 합의하라 그러고 막 이렇게 좀 불안하게 느끼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좀 싸게 사면 그냥 청구하는 금액의 절반 이하 유치권 신고한 금액에 유치권 신고는 대부분 가짜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없애거나 안 그러면 신고한 금액의 절반이면 해결 쇼부 본다 소위 이렇게 좀 쉽게 가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것은 허위유치권이 지금 많이 만연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쉽게 생각하는 것은 좀 너무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유치권이 불분명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경매 과정에서 접근할 때는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어요. 심지어는 그 법원에서 경매법원에서 그 신고서까지도 못 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몰래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입수해 오든지 하는 그런 정도로 되게 자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확한 유치권의 어떤 실체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부담을 가지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고한 금액의 절반이면 쇼부 본다. 이런 생각 큰일 납니다, 사실. 왜냐하니까 유치권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의 우선 변제권 때문에 만약에 20억짜리 그 20억의 낙찰을 받았는데 그게 유치권이 5억 있다. 그러면은 그 5억 때문에 유치권을 전부 다 낙찰을 받은 부동산을 전체를 다 못 쓰지 않습니까? 그 해결이 안 되면.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단 한 푼이라도 덜 지급되면 유치권의 불가분성 때문에 전체를 다 못 쓴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파워풀한 권리고 부담되는 낙찰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이게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 유치권의 성격이 지금 실무에서 보면은 채무자하고 결탁해서 막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위를 판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의 우군이 별로 없어요. 재판에서 보면. 그러니까 공사했다, 돈 못 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다 저쪽의 증거거든요. 다. 둘이만 짠다면. 돈을 줬는데도 안 줬다라고. 그러니까 공사한 거는 한 것 같은데 돈을 실제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도 안 줬다라고 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준 사람이 안 줬다 그러고 여기 안 받았다 그러면 그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가짜라고 하기가 딱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하고 지금 결탁이 돼서 많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그런 걸로 보면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95년 판례를 보시면 95년 판례는 기본적으로 이게 받을 채권이 있다면 어떤 점유를 상실했다거나 채권이 소멸했다거나 하는 그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은 유치권이 인정된다라는 기본적인 시각이 있어요. 돈 못 받았다 있잖아요. 공사하고 돈 못 받았다. 그게 있으면은 유치권 인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치권 제도가 존재하는 한은. 그죠? 그걸 보호해주기 위해서 유치권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있어야 되죠. 그러면 유치권이 이제 상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걸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입증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담을 가지고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76페이지에 이 유치권이 이제 쟁점이 된 분쟁이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데 민사, 형사, 그다음 경매 이런 측면을 한번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이런 책을 체계적으로 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은 저분류입니다.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사례가 지금 있는 위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구분을 해봤는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사재판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나가달라, 유치권자 나가달라라고 하는 인도소송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너 유치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것들도 자주 요즘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매가 들어갔는데 유치권이 신고가 된다. 그러면은 이 유치권 때문에 부담이 돼서 사람들이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가에 낙찰되면은 그 손해가 채권자한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예전에는 그거를 그냥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손해를 입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치권 신고해서 좀 떨어질 경향이 보이면은 경매 정지 신청을 해놓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판에서 가지고 나서 그 결과를 경매법원에 내고 경매를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의 일환으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이 제법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과 관련해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낙찰을 받은 사람, 유치권을 부정해야 될 쪽에 서 있다면 인도명령 신청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인도명령이란 게 점유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제 해주죠. 그런데 법원의 시각도 유치권이 참 이렇게 허위 유치권이 참 많다 라는 부분은 인식을 같이 해요, 법원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판사들마다 보는 시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가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판사들이 제법 있거든요. 근데 그 판사가 인도명령 사건을 담당한다라고 하면은 인도명령 결정이 곧잘 나요.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으면 네가 입증해라. 원칙대로 가서 네가 입증해라. 유치권자가 입증해라. 그 유치권자가 자료가 허름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허당하게 나오면은 바로 인도명령 나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잘못 파악을 하게 되면 인도명령이라 유치권은 워낙 이게 복잡한 거라서 인도명령이 잘 안 난다 라고 해서 인도명령에 신청을 안 하는, 시도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인도명령이 들어왔는데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도 자료를 제대로 대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내가 조금씩 내야지. 어차피 인도명령은 기각되는 거고 인도명령은 인정이 안 되는 거고 본소송 가서 질질 끌면서 괴롭혀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충실히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얻어맞습니다. 인도명령 결정 나버려요. 그러면 인도명령 결정 나면은 집행 바로 돼버리거든. 그러면 유치권이란 게 점유하는 것에 의해서 힘이 있는데 점유를 놓치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점유를 놓치면. 아무런. 그러니까 인도명령이 이게 쉽게 보이지만 우스운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치권과 관련해서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게 됩니다. 파워풀한.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허위 임차인이다 아니다 이런 거 가릴 때는 만약에 이제 임차인 인도명령 소송에서 허위 임차인이다라고 해서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본소송에서 임차인으로 판단받게 되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나 이런 게 있죠. 근데 유치권은 그런 게 없어요. 유치권 나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나가면. 그러니까 유치권에서 인도명령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전지방 2008년 용도 사례도 지나가고요. 190페이지 허위유치권이 참 많은데 이 허위유치권 신고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이 있어요. 뭐 이례적이죠. 유치권이 여러분들도 뭐 좀 아시다시피 유치권이 참 그동안에 좀 엉성하게 처리가 됐던 게 구조가 이래요. 허위유치권이라고 생각합시다. 허위유치권이 신고되면 가격이 쭉쭉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낙찰을 유치권을 조작한 사람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걸 손해는 결국은 채권자가 보는 거죠. 그 채권자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가고. 근데 금융기관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계속. 가만히 있어서 별 탈이 없었고, 그 다음에 그 낙찰을 허위유치권 주도한 사람이 안 받고 다른 사람이 싸게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냥. 이 사람은 싸게 받았기 때문에 유치권 덕분에 싸게 받았기 때문에 돈을 좀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위유치권이 잘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권 신고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채무자 쪽하고 이렇게 합의가 돼버리면, 조작을 해버리면은 이게 허위유치권이냐 아니냐는 부분이 명백하게 잘 가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싸게 낙찰받은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냥 뭐 끝까지 가가지고 하느니 차라리 돈 좀 주고 그냥 끝내는 게 더 이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합의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 허위유치권 신고는 항상 남는 게임이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뭐 내가 낙찰받든 딴 사람이 낙찰받아서 합의하든 어쨌든 남는 게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독버섯처럼 우죽순처럼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 판례처럼 채권자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허위유치권이면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의 범법 행위로 인해서, 범죄 행위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손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저가 낙찰이라는.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에
저 193페이지에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당연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형법 315조에 경매 입찰 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범죄가 된다는 거죠. 근데도 이게 워낙 그게 횡행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해요. 알게 모르게. 알고도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데서 다 하니까 나 모르게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걸 법하는 사람들도 관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허위유치권 신고하는데 공조해주고, 예를 들어서 유치권 신고 있음, 대리인 변호사 누구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허위유치권 신고라는 걸 모르면은 범죄가 안 되지만 알고도 개입하면은 그거는 공모해지죠. 범죄 공모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다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가급적 범죄 행위는 관여해서는 안 될 거고, 또 반대로 그 부분을 좀 공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그 사람과의 허위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에서는 필요합니다. 형사적인 부분으로 좀 고소까지 거론하는 것이 어떤 그 게임에서는 주도권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7페이지에 유치권을 빌미로 한 폭력행위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치권을 이제 잘 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사해서 내가 돈 못 받으면 이 건물은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제 건물주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건물주는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쪽은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가 점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적법한 유치권이라고 하면은 적법한 유치권의 점유를 건물주가 침탈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하면은 그 폭력이 되죠. 범죄가 되죠. 그쪽에서 잘못한 사람이 될 테고, 물론 이제 점유를 이렇게 막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유치권자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걸 막니라고 그냥 아예 두드려 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범죄 행위는 분명하지만, 어쨌든 권리 관계를 보자면은 적법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점거하는 것이 맞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깨트리기 위해서 뭔가 세력이나 이런 것들 동원하게 되면은 이쪽이 저촉될 가능성이,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치권을 이제 요건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점유를 다 상실해가지고 이제는 더 점거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뒤늦게 그냥 문 부수고 들어가는, 이렇게 되면은 건조물 침입이나 재물 손괴나 이런 것들이 되죠. 그게 이제 2007년 대법원 사례입니다. 이 건조물 침입에 해당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법원 2004년 사례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사를 이제 해서 돈을 못 받아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유치권 행사라는 것이 그 건물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치할 수 있는 정도의 권리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부 공사를 해가지고 자기가 돈을 못 받았다. 그런데 건물주가 이제 나머지 공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인부를 투입한단 말이에요. 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막는 행위. 건물주가 이제 그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건물의 공사 진행을 하는 적법한 어떤 업무를 방해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점유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런 나머지 행위들은 다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 대법원 2004년 사례 같은 경우는 유치권자라는 이유로 신축 건물 1층의 일부 출입문을 쇠사슬로 채워서 피해자가 보낸, 건물주입니다. 피해자가 보낸 작업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내장공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됐습니다. 98페이지에 경매 절차에서 이제 분쟁 보시면,
이게 유치권 신고가 이제 애매한 시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허가 결정, 매각이 다 되고 나서, 이제 매각기일이 있고, 보통 한 일주일 뒤에 이제 허가기일로 잡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는데, 이때 이제 돈을 써내고 이렇게 입찰에 응하게 되는데, 그 전에 신고가 됐더라면은 그걸 반영을 해서 여기 입찰에 참가하게 되겠지만, 이 매각기일에까지 신고가 안 되던 유치권을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반영을 해줘야 되느냐, 법원에서 절차적으로 하는 그런 논란입니다. 결국은 대법원 밑에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대법원 2007년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기일 이후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할 때 유치권이 없다, 유치권이 성립 안 되겠다, 집행법원이 판단해서 이제 유치권자로 하여금 자료를 내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왜 이제 들어왔냐, 자료 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 자료로 봐서 유치권 성립이 안 될 것 같다, 거의 라고 하면은 그냥 진행하고 허가하고 매각 허가를 해주고, 그게 아니라 성립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면은 그대로 진행, 그게 아니라 명백하지 않으면 애매할 때는 불허를 해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례도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매각기일 이후에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애매하기 때문에 애매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불허해달라 라고 하는 요청에 법원이 응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허가 이렇게 가버린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건 잘못됐다 라고 해서 대법원에서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이걸 유치권 신고를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불허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게 매각을 방해하기 위해서 허위로 유치권 신고하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때 딱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럴듯해 보이고, 이 유치권이 신고가 되면은 사실 유치권이 인정이 된다면은 매각 허가받은 매수인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뜻하지 않았던 부분을 상황이 부닥친 거기 때문에, 봉착한 거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인정된다면은 불허를 해주는 것이 맞지만,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불허를 해주게 되면은 경매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기일 이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 취소 사유가 된다든지 그렇게 항고 사유가 된다든지 하고 있죠. 그게 이제 2005년 위에 대법원 판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